그래서 이제 우리 등기법은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등기법은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이 좀 어려우셔도 그냥 참고 들으시면 돼요.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등기법은 쉬워지니까. 당사자 신청도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첫 번째 대리제도 들어보셨습니까? 대리인 들어보셨어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제3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당사자인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당사자가 될 테고 채권자는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 승계인 대리인에 의한 포괄 승계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포괄 승계인 들어보셨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들으실 거예요. 민법 시간에. 이것도 등기법에서는 나중에 보실 거고요. 오늘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위주로 볼 겁니다. 공동신청, 단독신청 위주로. 이 공동신청의 의미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인데, 이때 이 공동신청이 원칙인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불러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등기 권리자와 같이 등기소에 가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설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이러한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해요. 그리고 요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갑에게는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하겠죠.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발생하겠죠. 여기는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아요. 매도인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지급 채권.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지급 채무. 요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 이 민법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실체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 실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법의 실체라는 뜻인데, 실체는 권리 의무를 얘기합니다. 권리 의무.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예요. 따라서 실체법이라는 얘기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 이를 실체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갑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을도 채권 채무가 발생하죠. 따라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요 매자는 팔다 매자고요. 도자는 넘길 도자예요. 그러면 팔아서 넘기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을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요 매자는 산다 매자입니다. 그리고 수는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사서 권리를 받는 사람, 매수인이라고 부르고요. 요 매는 팔다 매자고 요거는 산다 매자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팔고 사는 계약을 매매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래서 186조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입니다. 이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갑은 어떻게 되죠?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을은, 매수인 을은 어떻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이때 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요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을은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갑은 불이익 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왜요? 소유권은 상실하지만 반대급부로서 뭘 받습니까? 대금을. 그러면 을도 사실은 이 불이익이 없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반대급부로 대금을 지급하죠. 맞아요.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본다면 갑과 을은 이익 불이익이 없어요.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는 돈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돈을 내야 되니까 전체로 본다면 갑과 을은 이익이 없죠. 불이익도 없고. 맞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대금은 민법에서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대금은 민법에서 판단하는 영역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대금을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를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요. 대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등기법은 등기만 놓고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럼 대금이 오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갑은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상실하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보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대금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을은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익이 발생하겠죠. 대금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입니까? 등기법입니까? 등기법이죠. 그래서 이 등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등기법이에요. 이 등기법은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절차법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등기법이고 이 등기법은 등기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해서 절차법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어디 갔지? 네. 올해도 출제가 됐던 건데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갑을 실체법상 등기무자라고 부릅니다. 갑을 실체법상 등기무자 또는 민법상 등기무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무자의 개념이 뭐냐면 등기 의무를 가진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라고 불러요. 등기 의무가 있는 자를 실체법상 등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을을.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뭐냐면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를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 또는 민법상 등기의무자.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또는 민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갑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절차법상 등기무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갑을. 그러면 이 절차법상 등기무자라 하면 뭘 의미하느냐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절차법상 등기무자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절차법상 등기무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을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고도 부르는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 개념은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자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법상 등기의무자, 절차법상 등기의무자는 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인가요? 네, 다른 뜻이죠. 맞아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인가요? 다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우리 등기법 시간에 등기의무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앞으로 뭐라 부르겠습니까? 등기의무자.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앞으로 뭐라 부를까요? 등기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민법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을에게 채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A는 채권자예요. 그 말은 요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죠. 맞아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채권자에게 자발적으로 변제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겠죠. 변제기에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오겠습니까? 강제집행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채무자 을은 등기를 받아가려고 할까요? 안 받아가려고 할까요? 네? 안 받아가겠죠. 왜? 을명의로 등기가 돼버리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요. 그럼 채권자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이유는 법적인 소유권자는 아직 을 명의로 되지 않았으니까 누가 법적인 소유자입니까? 갑.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갑. 갑 열받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빨리 등기 받아가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빨리 등기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매도인 갑에게 발생합니다. 그 권리의 이름이 뭐냐면 그 권리의 이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수는 받을 수, 취할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매도인 갑에게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가 매수인 을에게 발생할 겁니다. 수취는 받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고 학자들은 인수라는 용어도 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의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등기를 빨리 받아갈 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게 뭐라고요? 등기 수취 청구권, 등기 수취 의무라는 권리 의무가 우리 민법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 하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하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가.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
그런데 노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가.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을. 그러면 하얀색과 노란색은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뒤바뀌죠. 맞아요.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뒤바뀌지를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리를 상실한 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 그래서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뒤바뀔 수도 있지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뒤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야 되는데 되셨죠? 이때 매매 대금이 얼마였느냐면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이때 10억의 매매 대금이 결정이 된 상태인데 이 매수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때 10억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대금은 10억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얼마라고 뻥가를 쳤냐면 15억으로 뻥가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나중에 전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줄이기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5억으로 거짓으로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요? 취득세 조금 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15억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요 값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왜요? 양도소득세 그만큼 값이 더 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5억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값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실질은 증여인데 뻥카로 매매로 했다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등기 권리자 을이 거짓으로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불이익은 전부 다 누구에게 반영이 됩니까? 갑에게. 그러면 거짓으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갑이 통제해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갑이 같이 신청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신청입니다. 그러면 공동신청의 개념은 뭐냐면 공동신청의 개념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성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등기 권리자와 같이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부른다. 다시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등기 권리자와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신청.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누구와 같이? 등기 권리자와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얼핏 되셨죠? 얼핏. 네. 나중엔 저절로 아시게 돼요. 워낙 반복을 많이 할 거니까. 그렇다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단독신청. 이때는 단독신청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는 하지만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다른 제도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면 거짓의 등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다른 제도에 의해서 이미 방지가 됐다면 그때는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도 단독신청. 그렇죠. 그럼 이 단독신청의 경우가 굉장히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는 수십 개예요. 다음 중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 수십 개라는 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뭐 갖고 풀어내느냐면 요 두 가지 기준 갖고 풀어내는 겁니다.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단독 신청. 다른 제도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다면, 즉 거짓의 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방지되어 있다면 그때도 단독 신청.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내용 자체가 기록되지 않으니까 권리를 상실한 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상속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건 전부 다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 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거 아니네. 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강공소의 촉탁 등기, 이런 건 전부 다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공부를 하실 겁니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다시요.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 노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갑은 뭐가 되죠?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을을 뭐라고 부르죠?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 이건 어디까지나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요 아래쪽이라고 했죠.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이제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요 아래쪽 거를.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312쪽에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신청주의로. 맞아요.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죠. 직권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률에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신청주의도 원칙은, 다시 앞으로 가셔서 원칙은 뭐라고요? 임의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임의신청.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서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요. 임의신청이 원칙이 뭐가 원칙이라고 했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렇죠. 다만 강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당사 신청도 원칙은 뭐라고 했죠? 공동신청.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과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논리적인 거예요. 책보다는 이게 가장 논리적으로 뽑은 겁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314쪽에 등기의 신청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신청. 공동신청. 박스에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나와 있는데 이 방문신청을 서면신청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전자신청을 인터넷신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청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정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신청정보가 있는데 이 신청정보는 먼저 컴퓨터를 킵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켜요. 모니터를 킨 다음에 신청정보의 양식을 모니터에 띄워요.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합니다. 빠지는 거 없이 타 신청 정보에 입력을 하고요. 양식에다 입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키입니다. 프린트 켜서 출력을 해요. 그러면 신청 정보가 종이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그 종이 형태의 신청 정보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관에게 제출합니다. 이를 방문 신청이라고 불러요. 신청 정보가 종이 형태이기 때문에 서면 신청이라고도 부릅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 형태로 된 신청 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게 바로 방문 신청. 옛날에는 서면 신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키입니다. 모니터도 켜요. 신청 정보의 양식을 모니터에 띄웁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 입력이 됐으면 엔터키 딱 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를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이라고 불러요. 원칙은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방문 신청이 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나와 있는데 절차법성의 의미, 실제법성의 의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뭐 이런 거는 뭐 민법에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보겠습니다. 당사자 능력. 이렇게 참 깔끔하게 이렇게 판서하면 지우기가 참 안타까워요. 직접 쓰긴 했지만 좀 아까운 느낌도 들고. 네. 왜요? 막 떨려요.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은 매도인 갑, 매수인 을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니까 뭐라 부른다고요? 채권행위. 맞아요. 근데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채권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권행위가 필요하다고 했죠. 물권행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채권행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행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행위 안에 있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불러요. 이게 대법원 태도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186조에 의해서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186조에 의해서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맞습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즉 대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갑을 뭐라 부릅니까?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을은 이익이 발생하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이 될 겁니다. 맞아요.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때 이 공동 신청할 때 이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이 등기를 등기관은 해줄 겁니다. 맞아요.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을 텐데 이를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이 유효 요건은 보통 세 가지가 논의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인이 되겠죠. 이 등기 신청인이 일정한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두 번째,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인이 진짜 의사에 따라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진의라고 불러요. 진짜 의사. 혹시 민법에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거기 107조는 비진의 의사표시 하셨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죠. 이거 진의, 진짜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해야지만 등기 신청 행위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로 등기 신청했다면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세 번째, 이 등기 신청 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공법상의 법률행위.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해요. 이 능력은 민법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 그리고요.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 세 가지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은 원래 용어는 권리 능력이 아니고요. 권리 의무 능력이에요. 원래가 권리 의무 능력.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권리 위주로 논의가 되니까 의무를 생략해서 권리 능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고요. 사회주의 국가는 의무 중심 사회니까 의무를 위주로 해서 의무 능력, 권리를 생략하고 의무 능력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냥 권리 능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확하게는 권리 의무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 의무 능력, 권리 능력은 의미가 뭐죠?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뭐죠? 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행위 능력이에요. 요 의는 뜻 의자고 사는 생각 사자죠.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뜻과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의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의사 표시에서 의사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 이렇게 부르겠죠. 의사 표시를 얘기한다면 표시할 수 있는 능력. 법률 행위는 아까 의사 표시가 있다고 했죠.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게 행위 능력이라고 했죠. 그럼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이걸 생략해서 뜻과 생각을 표시할 수 있는 행위. 이게 행위, 법률 행위죠.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표시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이에요. 민법에서. 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민법에서 공부하시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것은 권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 우리 민법에서는 누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건 너무 어린 사람이건 또는 정신 나간 사람이건 술 취한 놈이건 사람은 무조건 다 권리 의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는 사람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자를 등기 명의인이라고 불러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누가 갖고 있을까요?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거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인격,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다 똑같은 뜻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등기부에.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요놈의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연인과 그 다음에
법이 인정한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 그러면 자연인은 뜻이 무슨 뜻인가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10달 후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된 자, 이 자를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나 저. 되셨을까요?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법이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할 때 법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법인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 그러면 사단법인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할 때 이를 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단법인은 단체가 될 텐데 단체의 구성원은 뭘까요? 사람. 재단법인은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할 때 이를 재단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재단법인도 단체인데 단체의 구성원은 뭘까요? 재산. 구성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연인과 법인은 사람이니까 등기를 신청할 적합한 인격이 있죠. 등기 신청할 당사자 능력이 있죠.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즉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람이니까 등기 신청 적격,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데 이게 의심되는 자들이 몇이 있어요. 먼저 태아, 두 번째 외국인. 먼저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태아는 법적으로 제가 1분 20초 전에 1분 21초 전에 자연인을 설명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있다가 10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되는 자, 그 자를 자연인이라고 불렀죠.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존재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 그 말은 사람이란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생명체입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되느냐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전부 노출 시점부터 사람이 됩니다. 발가락까지 다 나온 시점, 그 시점부터 사람이에요. 그럼 발가락까지 다 나오기 직전까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태아 생명체.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외국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얘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외국 사람이니까 아메리칸인, 미국 사람. 우리나라 법 적용 안 받겠죠. 미국 쪽 받겠죠.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럼 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간단해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됩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이름이 로버트예요. 그러면 아메리칸 그리고 로버트 이렇게 등기부에 쓰게 되면 못 읽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뜨끔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미합증거 로버트 이렇게 써야지만 읽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한글로 써야 됩니다. 무조건 외국인은 한글로 써야 돼요. 외국어로 쓰면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외국인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데 쓸 때는 원어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글로 써야지만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이라고 했죠. 등기시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도 부르냐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단어를 권리 능력이 있는 이 단어로 길게 쓸 수도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 권리 능력이 있는 재단을 재단법인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도 있겠죠.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도 있습니다. 얘네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따라서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도 불러요. 비법인 사단, 재단 같은 뜻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 같은 뜻이에요.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다시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다 같은 뜻입니다. 어떤 용어로 사용할지 모릅니다. 출제가 될 때. 그러면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시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뭐가 있느냐면 교회, 사찰, 종중,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요 5개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안 외우셔도 돼요.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들어만 두시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교회, 사찰, 종중,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법인이 아니니까 원칙은 등기시청 적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도시의 목 좋은 데는 전부 다 교회 건물 엄청 크게 들어서 있죠. 맞아요. 교회라는 단체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찰, 시골의 경치 좋은 데는 다 사찰 들어가 있죠. 따라서 사찰도 조계종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동산 소유하는 단체예요. 맞아요. 종중, 전라도, 경상도 비옥한 토지 상당 부분은 종중 소유입니다.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죠. 정당, 짜증나니까 생략. 그러면 얘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편법으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명의신탁은 아까 보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지되어 있는데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탈법행위가 조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의 실제를 반영해서 얘네들은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우리 등기법은 예외적으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사회의 실제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등기법은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경기도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유는 헌법이론상 국가 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 법인입니다. 법적 성질.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에요. 따라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문제가 되는 단체가 있는데 읍, 면, 동, 리.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법인이니까 소유 부동산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없겠죠. 그러면 읍면, 동리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이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이장님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됩니까? 아니에요.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따라서 읍사무소 건물, 면사무소 건물, 동사무소 건물은 얘네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냐면 읍사무소 건물, 면사무소 건물은 군의 이름으로. 군은 지방자치단체니까. 동사무소 건물은 보통 구나 시가 지방자치단체죠. 구나 시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장님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장님도 임명직이에요. 다만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주민들이 박수로 일단 뽑죠. 박수로 뽑히면 이제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장님도 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학교. 학교 이름으로 등기부에 학교 건물, 학교 운동장 다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 무슨 학교? 얘네는 법적 성질이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으로 봅니다. 학교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이에요. 운동장 시설, 급식 시설, 강당 시설, 체육관 시설, 또 수도 시설, 교사 시설, 이런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으로 봅니다. 시설, 물건. 그렇다면 얘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학교는? 아니죠. 다만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보통 누구냐면 설립자가 소유자예요. 그렇다면 국립학교는 누가 설립했습니까? 네? 국가 소유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둘로 나눠집니다. 규모가 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소유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고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는 보통 개인이 설립해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 더 민법상 조합을 보셔야 되는데 조합까지 보시고 끝낼 겁니다. 좀 어려운 거를 할 거예요. 한 6, 7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가, 을, 병이 모여서 우리 단체를 하나 만들자라는 합의를 합니다. 어떤 단체를 만들자는 합의를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휴지를 줍는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휴지를 줍는 모임. 산휴회라는 단체를 만들자고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단체를 만들자는 합의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없는 계약입니다.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산유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 단체의 구성원은 누굴까요? 갑, 을, 병. 만약에 갑이 토지를 내고 건물을 내고 돈을 낸다면 이때는 구성원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재산. 그때는 재단법인 쪽으로 갈 겁니다. 사람일 때는 사단법인 쪽으로 갈 테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활동을 할 테니까 규칙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관이라는 이름을 보통 써요. 정관은 정할 정자의 규칙관자입니다. 정해진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대신 다른 이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규칙,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갑을병은 활동을 하겠죠. 활동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해요. 왜? 일단 유니폼 사 입어야 되죠. 집게도 사야 되죠. 쓰레기 봉투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뭐 막걸리도 한 잔 먹어야 되죠. 다 돈이에요. 돈. 활동할 때.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갑을병이 낼 수도 있지만 눈먼 돈이 있어요. 보조금.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돈도 마련되었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 단체가 확실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라는 것까지 합니다. 단체로서 확실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라는 것까지 마쳐요. 이 등기는 부동산 등기는 아니고 법인 등기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하는 등기예요. 그러면 요 단계까지 왔다면 요 시점부터 법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될 겁니다. 언제부터 사람이라고요?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춘 시점부터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 시점부터 요 단계에서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불러요. 즉 규칙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설립 등기를 하기 전 단계, 이때를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있을까요? 교회, 사찰, 종중,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그러면 얘네들은 법인이니까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비법인 사단, 재단도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가 있겠죠. 계약만 체결한 상태.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민법에서 얘기하는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상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 이 상태를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그러면 이 민법상 조합은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습니까? 지켜야 될 규칙이 아직 없죠. 언제든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해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 산유회라는 조합이 있을 때 이 조합이 법률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해체해버리면 책임지는 자가 없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니까 법률관계를 맺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법률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법률관계를 맺도록 해서는 안 돼요. 왜? 언제든지 해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없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등기시정 적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요쪽은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은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습니까? 있죠.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은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결국은 등기 신청 적격 인정 여부는 뭐가 결정이 될까요? 규칙이 있나 없나 이거 갖고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체의 실질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단체의 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단체의 실질이 있다면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고 단체의 실질이 없다면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결국은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규칙. 즉 단체의 실질인 규칙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는지 여부 갖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한다니까요. 노동조합은 강함으로 모여! 그러면 쫙 몰라 차버스 대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만 조합이 아니에요. 이 조합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법인입니다. 등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농업협동조합이 있을 텐데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거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은행 역할 은행도 하지 않습니까? 은행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 조합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파트 재건축 조합 엄청 큰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겁니다.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있느냐 여부 갖고 판단해요.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뭘 보셨냐면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와서 조금 상세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316쪽, 317쪽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그래서 지금은 11월, 12월 단계니까 용어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론을 알 수는 없습니다. 민법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이론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어 위주로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교과서 받으시면 이제 책에 밑줄도 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